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한 여파로 국내 증시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51% 약세로 3,04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1.31% 내려갑니다. 773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2,284억 원 팔자 포지션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 16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개인만 홀로 2,433억 원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아냅니다. 1,50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13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 역시도 1,332억 원 순매수하지만 지수 낙폭을 좀 멈추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내려갑니다. 삼성전자 6만 전자 달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59,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3.15% 하락하며 27만 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 강세고요. LG에너지솔루션 0.84% 내림세. 현대차가 0.24% 상승합니다. 거래가 21만 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KB금융이 0.27% 오름세 기록하며 11만 1,1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약세고요. 네이버 오늘도 하락합니다. 3.82% 내려가면서 거래가 25만 2,000원. 기아가 시총 9위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대표주주 선방하는 분위기인데요. 기아 0.4% 올라가면서 거래가는 9만 9,100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10위권까지 내려갔습니다. 2% 내림세로 6만 1,200원에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1.74% 상승하며 37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 강보합으로 10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HLB가 1.8% 약세, 에코프로도 0.2%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51%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27만 2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지금 리가켄바이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약세입니다. 파마리서치가 2.4% 하락하며 46만 5,500원, 휴제리 약보합권으로 36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펩트론 2% 하락합니다. 19만 9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0.87% 오름세로 11만 5,400원에 거래되는 반면 클래시스가 0.65% 약세입니다. 거래가는 6만 1,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애경케미칼이 음극재용 하드카본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 ESS 시장 공략을 가속 페달을 밟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납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애경케미칼 현재 17% 급등하며 거래가 12,330원이고요. 더불어서 자이글이 18.1% 오름세로 5,930원대, 메가터치가 11.2% 상승하며 거래가 4,465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패션과 의류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는데 형지그룹주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형지글로벌이 형지그룹 전체의 통합결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서 협업에 나선다고 밝히자 관련주 영향받고 있습니다. 형지글로벌 상한가고요. 그렇게 온타이드는 최대 주주인 크리스 FNC가 회사 경영권을 매각하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상한가입니다. 이스타아시아도 상한가인데요. 주식 병합 결정에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보시죠. 오늘 외환시장 1,355원으로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32분 기준으로는 1,357원 70전이었고요. 현재도 1,357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5% 하락하며 3,038포인트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3,041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35% 내림세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지수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장중의 낙폭도 얼마나 키울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코스닥 오후에 좀 상승물을 반납하긴 했지만 강세였는데 오늘은
1%대 상당히 큰 낙폭 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상법도 그렇고 미국의 두 가지네요. 우리는 상법 추진하는 죄송합니다. 상법 이제 결정 끝났죠. 거의 사실상 네. 절차만 남아 있는 것 같고 미국은 그 감세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대했던 거가 다 만족시키지 못했지만은 그 대략적으로 예상됐던 정도 레벨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셀드 뉴스 개념이 될 수도 있는 세론이다. 세론드 뉴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첫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얘기하면 미국의 그 감세 법안이나 이런 거 하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르지만 미국이 단기채 발행을 엄청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기채는 10년 이상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움직이기 어려운데 일단 만기 도래하는 게 미국에 한 9조 달러가 있거든요. 1년 내로. 네. 얘네 그 국채 그 발행이 30조 달러였는데 9조 달러 정도 만기가 1년 내에 돌아와요. 근데 그 장기채로 발행하면 장기채 아직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채를 발행해 갖고 단기채 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면 단기채로 막아 나가고 그다음에 장기채는 나중에 금리 내리면 저절로 내려오게 만들겠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 단기채 발행해 갖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이 수익 어떤 소스가 되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자산법을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기까지는 아닌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해석하면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베센트도 여기 입각하기 전에는 이런 거 예전에 옐런 장관이 2000년에 했던 이 단기채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문제 생긴 거 이거에서 엄청 반대했는데 이 입장이 바뀌어갖고 단기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좋을 수 있지만 우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산법을 할 수 이건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 이제 인플레가 발생을 안 한다는 전제가 되는데 혹시라도 인플레 효과가 관세로 인해서 나타나면은 이거는 완전히 양박으로 깨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감세 법안 통과 관세는 이제 곧 해결될 것 같지만은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뉴스는 반영됐으니까 보자 지켜보자는 거예요. 요게 하나 있고요. 이면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상호 관세인데 일본하고는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고. 네, 트럼프가 또 엄포를 놨죠. 네, 엄포죠. 아직은 엄포니까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언서튼티가 또 다시 1달러기 하나가 되고 법안 통과. 우리도 이제는 그 상법 개정안 통과 거의 됐는데 솔직히 여러 사람 물어보면 자기가 만족하는 방법, 자기가 만족하는 어떤 감세 법안 이런 거 봤을 때는 100% 만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게 셀론드 뉴스가 나올 타이밍은 언젠간 오게 돼 있었어요. 그 정도고요. 만약에 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논스톱으로 3,500과 4,000 갈 거로 생각해서 갔다면은 자기가 손해를 봤다 3% 5%라고 손해 봤다 하고 손절 라인이 있으면 손절 라인 하는 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근데 손절 라인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많이 빠져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 그거는 뭐냐면 원래 볼 때 우리나라 시장이 3,000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PER이 11배가 되고 PBR이 1.0배가 넘었기 때문에 과거 패턴은 상단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2021년도 코로나 직후에 우리가 유동성 동학개미 그다음에 초저금리 0.5%일 때 난리 나고 동학개미 삼성하고 현대차 날아갈 때 그때 PER 15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4천 부른 사람이 나왔다는데 4천이 어떻게 나오냐면 올해 이익 갖고는 그거 만약 4천에 갈라면 말이죠. 올해 이익 갖고 시장이 13.8배 거의 14배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 갈 수 있느냐? 그 4천을 올해 내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모든 걸 베스트 시나리오를 하는 거고 마치 초저금리 비슷하게 금리가 엉창 내려가면서도 인플레는 발생하지 않고 이 전망은 올해는 나쁘더라도 내년 이익이 엄청 좋고 타타타 땡기면은 올해 어닝 PER 14배도 갈 수 있겠죠. 왜? 21년도에도 15배 간 적이 있으니까. 근데 네. 15배 가도 그때는 달러 워낙 강세였고 1,150, 1,200 정도로 워낙 강세였고 그다음에 초저금리였고 그다음에 대형주가 날아갈 때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때고 경제 성장이 좋을 때였어요. 21년도하고 25년을 갈 때 속도는 그렇게까지 간다고 장담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던지는 식의 만약 해석을 만약 받아들였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네.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는 오케이 알겠는데 올해 안에 뭐 4,000, 3,500 너무 이제 급한 그 목표점을 너무 높게 잡으면 탈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그때 2020년, 21년 그때와 또 시장 환경도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개별 이슈별로 짚어보면 일단
당면한 이슈부터 짚어보죠. 상법 개정 거의 이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꿨어요. 그럼 상법 개정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미 반영을 해서 엊그저께 반영은 이제 올랐잖아요. 했죠. 하긴 했는데 이제 체질이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실행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판단하기는 실행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전향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섞여서 나는 거를 어떻게 예단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큰 기업들은 준비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문제성, 노이즈가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래도 준비가 덜 된 회사이거나 기존의 그 어떤 원래부터 그런 이슈, 분할 그 쪼개기 상장의 어떤 전례가 있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경영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주식들은 와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주식들은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실망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저께 상법 개정 때문에 그저께까지 봤을 때 지주사가 올라갈 때 속도를 보고 어디까지 밸류에이션을 디스카운트할 것이냐 보세요. 우리 앵커님이 이제 지주사야. 근데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5개 있는데 한 자회사에서 내가 이익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50%야. 근데 다 자회사 합하니까 그 가치보다 내 가치가 50%밖에 안 돼.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까지 돼야 돼? 그럼 100% 반영하겠어요? 100% 말이 안 되죠. 100% 반영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주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지 다 합치는데 우리가 가치의 20%밖에 반영한대. 80% 디스카운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몇 년 전까지라도 합한 것 가치의 넷 에셋 밸류가 80% 70% 할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외국 나오니까 한 반 정도 할인하면 괜찮잖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엊그저께 올라갔을 때 어저께 있잖아요. 네. 많은 업체들이 할인율이 자회사 합한 할인율이 50% 이하로 극단적인 거에서는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쭉쟁이는 아니더라도 가리는 영역으로 매저를 하는 단계로 집어 들어간 것이 엊그저께예요. 네. 근데 어저께 그저께 불나방처럼 많이 들어갔다면은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무시하지 마시고 애널리스트 목표가 괴리가 내가 안전 마진 애널리스트 목표가 100이면은 한 80 정도, 85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도 이게 이미 90거나 95 간 거를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건 무슨 의미로 가냐 이거죠. 그러면 네레스 밸류가 50%에서 45% 할인이 많이 줄었어. 45%인데 할인율이 갑자기 30%까지 될 것 같아요? 자산 소각하고 뭐하고? 그런 일은 쉽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그거를 매저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면 매저먼트하고 그 측정하고 그런 넘버들을 무시하죠. 머리 아프다고.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기관 투자가들도 그럴 수 있고 그 개인 투자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보세요. 그 지주사 올라갈 때 있잖아요. 외국인은 거의 안 건드렸습니다. 많이 안 건드렸어요. 증권주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실행할 때까지. 그래서 아까 국내로 보면 세로뉴스가 나올 수 있다 봤는데 어저께 오늘 세게 나오는 거고요. 네. 꼭 그것만이 아니지만 아까 미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외국인은요 확인되잖아요. 통과되고 실제 잘하는 거 확인되면 그때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올라가는 게 확인되고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 뭐 됐느냐 HBM 갔느니 뭐 전현자님 갔느니 안 가느니 이러는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외국인은 뭐냐면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돼서 미래가 보이면요 6만 5천 원, 7만 원에 들어와요 외국인들은.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됐을 때는 5만 5천 원에도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매저먼트의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회사와 증권사에 외국인이 대부분 안 들어왔다는 거. 걔네들은 확인하고 들어온다는 거. 그럼 우리끼리 많이 들어갔다가 우리끼리 놀래 자빠지면 또 팔고 그럼 손절 라인 대응하고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휘두르시려는 분들은 세론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 명확한 기준과 목표 지점이 있어야 좀 길게 잡고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 롱텀으로 보는 것도 그냥 롱텀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작년 9월달 시작할 때 롱텀으로 본다고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계셔야죠. 작년에 우리가 5만 3천 원까지 가고 주가가 지금 올랐습니다. 6만 원.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작년 9월달 10월달 뭐냐면 다른 주가가 난리가 나니까 소외됐을 뿐이지 예. 작년 9월 10월달 됐을 때 그때 저점이 49,900원 일시적으로 되고 다 한 번도 5만 원을 깬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롱텀이면 진짜 지금 1년 기다리는 거하고 롱텀이면 안 돼요.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꽤 오래 기간 동안 작년 9월 여기 나와서 5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의 박스에 갇혀서 꽤 오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롱텀은 좋은데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분만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어느 한 종목에 너무 사랑하게 되면 다른 기회를 못 보는 거예요. 외국인은 언제 들어온다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가 49%밖에 안 돼요. 옛날 50몇 프로보다. 언제 들어오냐면 만약 그 기준으로 HBM4가 확인되면 확인되구나. 그 주가가 6만 원이건 6만 8천 원이건 그때 들어온다고요. 그놈의 그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러면 들어올 이 거예요.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들어오고. 그러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하이닉스를 아마 팔 겁니다.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확인하고 들어갈 것이냐 말하고 들어갈 것이냐 기대에 들어갈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에서 마찬가지인데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시장의 목표 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는 15% 마진이 있으면 85 정도까지는 들어가겠다. 아니야, 나는 장이 얘네들 다 틀렸어. 90% 갈 수 있어. 이런 마진을 10이냐, 15냐, 20이냐를 정하는 게 자기의 그걸 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미 높이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건 손절 라인을 정해야 돼요. 어쨌든 내가 들어가는 타임이 틀렸으면은 네. 마이너스 7%는 무조건 반은 버린다. 아닌다. 이런 걸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는 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손절 라인하고 안전 마진이라는 걸 정하시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 같은 건 지금 말씀드리는데 내가 자회사의 모멘텀으로 가는 SK스퀘어를 사고 두산을 사고 한화를 살 것이냐. 왜? SK스퀘어는 하이닉스가 90%를 좌우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5%를 좌우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65%를 좌우돼요. 이렇게 요동치는 걸 살 것인지 아까 NAV의 할인율이 50% 기준으로 60% 됐어. 아직도 할인율이 많아.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밸류적으로 의미가 있어. 네. 늦게 따라가더라도 그게 편해. 그런 주식을 살 것인지 그런 기준을 세우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그게 없으면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높이 올라간 주가에서는 단 3%만 빠져도 정신 없어요. 지주, 증권주 다. 그러면 같은 시각으로 명확하게 지점을 잡고 가야 된다. 지주는 지금 말씀드렸죠. 자회사로 갈 것인지 밸류가 아직은 싸다는 걸 갈 것인지 목표 주가 대비 15% 룸이 있는지 아닌지 그거 갈 것인지 봐야 되는 거고 증권도 마찬가지가 하는데 안전마진이나 15% 손절하는 중요한데 증권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거래량이 진짜 드러나는가? 거래량이 장기적으로 드러날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은 아까 부동산에 대한 자금이 자산이 배치가 바뀐다. 네.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하게. 네. 아니 그 대통령이 본인 말하다 생각은 무조건 다른 사람 봤다라는 건 아닌데 그것도 네. 금방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구 작년을 기준했을 때 35%가 그 금융자산에 들어 있어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네. 미국은 그게 70% 넘어가거든요. 특히 연금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많이 투자돼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가 35% 되는 갑자기 45%, 55% 되지 않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방향성이 달라간다면 거래가 늘겠죠. 거래가 늘면 그 증권주는 어느 시점에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증권주가 이게 상법 개정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딜건이 많아져요. 기업들이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네. 경영권 뭐 딜이 많아지면은 대형 뱅크들은 일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것도 금방은 아니지만 1년, 2년, 3년을 봤을 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한 4, 50년 전에 골만삭스가 클 때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분기점에 있는데 관련돼서 뭐 발행어음을 인가해 준다든지 아니면 종합투자계좌 이런 거 IMF 했는지 이런 것들이 올해 3분기, 4분기에 인가가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관련되는 증권주인데 만약에 거래 금액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자산이 배치되는 게 바뀌면은 그게 7월 2일 날이 안 바뀌더라도 한 달 뒤, 석 달 뒤, 내년까지 이거야말로 장기적인 규율을 갖는다면은 네. 증권주는 지주회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같은 듯 다른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 자, SK 하이닉스도 한번 그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30만 원 거의 이제 도달했다가 지금 네. 조정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손절 라인 혹은 그 손익 라인을 이제 네. 설정하신 분들은 이제 딱 선택 시점 쉽죠. 아닌가요? 딱 그 시점이네요. 그렇죠. 35만 원을 내가 보기로 했다. 1년 내 35만 원 갈 것 같다. 그럼 내가 안전 마진을 한 20% 잡았다. 그럼 29만 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9만 원에 들어갔어. 근데 빠져서 한 10% 빠졌어. 내가 손절량은 얼마 잡았을까? 7% 잡았어, 10% 잡았어. 그럼 거기다 하면 만약에 재수 나빠갖고 27만 원 5천 원 해갖고 10% 빠졌다. 그럼 손절량이 거쳐갈 것인가? 50%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술적인 대응이고요.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이닉스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두 가지입니다. 외부 매크로 말고는 삼성전자가 HBM을 하이닉스보다 잘하면 게임 끝이에요. 그건 단기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뭐 HBM을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얘기 말고 확인이 되면은 하이닉스는 외국인부터 팔 겁니다.
그러면 아마 PER이 7배가 목일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6배일 때는 마이크론이 뭐 10배, 11배 가는데 60% 넘어 50% 너무해 하잖아요. 네. 6배 가수가 24만 원이고 7배 가수가 28만 원이고 8배 가수가 32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네. 마이크론 지금 빠졌어. 마이크론 지금 10.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30%로 하면은 7배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상대적으로 보면 30만 원 근처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녹아서서 가기 때문에 이미 28만 원, 29만 원 넘어갈 때 처음으로 들어갈 때는 이거의 그 타이트하다는 걸 느끼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이트하게 금방 해소가 안 돼서 금방 32만 원이 안 될 경우에 언제까지 볼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이닉스의 업사이드를 바로 35만 원까지 간다는 거는 조금 희망에 될 수 있는 거고 네. 넘버적으로는 마이크론이 같이 가면은 30만 원 가는 건 뭐 시간 문제라고 보는 관점이 팽배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노이즈입니다. 금리를 올리니 내리니 이런 거는 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빨리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빅테크 나쁠 거라고 하면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금리를 빨리 내리고 하면요. 금리에 민감한 다른 주식들이 더 올라가고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강했던 게 약간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하고도 관계가 사실은 세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볼 때면은 하이닉스는 HBM 품질 승인 공급 시점이 HBM3까지는 차가 있었는데 네. 이것이 뒤바뀔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유일하고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입니다. 2분기 실적 중요하지 않아요? 하이닉스 2분기 실적 에브리바디 알고 있습니다. 8조 8천원에서 9조. 이게 8조 6천원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고 9조 이상 나온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요 뉴스 때문에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7월 4일인지 7월 8일인지 왔다 갔다. 그것도 오피셜 좀 해주지. 그런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다 6조인데 어저께 한 증권사에서 5조가 나왔어요. 그거는 어텐션 됐죠. 그저께. 그래서 주가가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새로 나온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그거는 새롭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내려갈 때는 하반 경직은 확보를 어느 정도 했다. 이것이 실적 때문에 5만 7천 원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수혜주로서도 각광을 받아서 뭐 미친 듯이 주가가 올랐다가 요즘에 또 좀 큰 폭의 조정.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올라서 그것도 또 하나 더 급락이 올라. 덤태기처럼 더 얹어져가지고 맞아요. 올라갔다가 또 지금 올라갔다. 급하게 올라가서 또 더 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럼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 누가 입각해서 올라갈 때 그것은 단기 이슈입니다. 그건 다 알죠. 네. 아니 트럼프하고 테슬라가 할 때 테슬라가 입각해서 그렇게 한 거 그거는 자기 거의 이권을 완전히 미국답지 않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 단기였지만 그 단기 쪽을 먹을 수 있는가 테슬라가 280% 다시 370%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이권이 개입된 거면 따라가세요. 근데 그 정도 이권 개입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단기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목표 주가가 8만 5천 원 나왔을 때 보세요. 아까 안전마진 얼마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80%다. 예를 들어서 20% 룸이 있어야 들어간다면은 네. 80% 마진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언제든지 이 실현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8만 5천 0.8 해보세요. 그러면 6만 몇천 원 됐을 때는 이 실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미 주가는 8만 몇천 원 할 때 28년과 30년 걸 땡겼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10만 원짜리 자리가 바뀌려면은 마치 LG 엔솔이 상장됐을 때 광분에서 PER이 아니고 EV/EBITDA를 40배, 50배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을 때 목표 주가 10만 원 가는 거고 네. 목표 주가 10만 원 가면은 아마 할인율을 20% 하더라도 8만 원은 세이프하게 간다. 그러면 6만 5천 원도 편안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기준이 없으면은 남의 흔들리는 거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대신에 두산 샀다? 근데 두산은 또 엊그저께 또 이상한 뭐 또 주식 담보 했잖아요.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두산이 또 안 좋게 반응한 거죠. 두산은 더블로 당한 겁니다. 자, 미장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미장 이제 상반기 뭐 피날레가 화려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하반기는 어떨까? 그럼 이전처럼 기존 공식대로 M7을 중심으로 한 AI와 반도체가 양대 추구는 M7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른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냐 하반기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네, 빅테크는 중기적으로 업사이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런 것들, 오라클 중심으로 계속합니다. 팔란티요?
팔란트 약간 다른데 비슷합니다. M7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M7 아니니까 네. 빅테크 쪽에서는 그 정도. 브로드컴도 M7은 아니죠. 근데 그렇죠. 테슬라 대신 들어오는 거. 전통적인 M7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 서버린 AI, 국가별로 AI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추론형 AI가 지속적이 되기 때문에 밸류가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속도는 둔화될 수 있어도 중심 역할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단, 금리 인하가 9월에도 안 된다. 지금 그 9월에 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90%가. 네. 9월에 안 되거나 거꾸로 9월이나 10월 달에 9월, 10월, 12월인데 밀어놨다가 9월에 혹시 안 되고 10월에 경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인플레가 아니고 경기 둔화가 너무 세져갖고 금리 인하를 한꺼번에 50bp를 하거나 빅컷을 한다. 네. 네. 아니면 9월에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빅테크도 역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 때문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지금 6,200 갔잖아요. 이게 PER이 한 24배 정도, 25배 갑니다. 올해 이익의 성장률이 7%가 안 되는데 네. 내년 거 10몇 프로를 땡기지 않는 한 25배 목이 찰 수 있는 지점에 왔어요. 그래서 거품이네요. 9월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 국채를 단기채로 발행하고 뭐 하고 낙이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제 일단 뭐 하는데 관세를 더 일파만파 싸우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관세가 만약에 대부분 25%가 아니라 내려간다. 그러면 좀 더 보셔도 됩니다. 관세까지 조금 스물스물해지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5배 조금 넘어서 6,500까지가 맥스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네. 테슬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학개미들의 가장 애정하는 종목인데 애증하는 종목이 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스크하고 트럼프 갈등이 계속되면은 실체가 어떻게 될 값에 될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는 주가는 언제든지 300불 이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보택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의 친구분들이 3년, 5년 내로 10명에 3명, 최소한 3명, 4명 이상이 로보택시 같은 자율주행차가 편안해 올 거라고 믿지 않는다면은 이거 역시 목표 주가는 300불 후반까지 가는 거는 조금 무리다. 맨 마지막으로 지금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는 판매가 아직도 고전을 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오거나 2분기 실적 전망이 리바이즈 다운되는 순간까지는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의를 하면서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증시를 억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여전히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코스피가 단숨에 앞자리를 3으로
바꾸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 모처럼 찾아온 증시 상승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뭐 이른바 꿈의 5천 시대로 갈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전상경 교수, 또 강남대 법행정세무학과 유주선 교수, 또 서울대 경영대학 김우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힘도 동의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튼실한 암소라고 내가 눈으로 보고 샀는데 이 암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에요. 무슨 물적 분할이니 자회사니 만들어가지고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네, 상법 개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왔지만 최근에 야당이 국민의힘까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그야말로 국회 통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왜 태도 변화를 보였을까? 요즘에 주식시장이 워낙 뜨거워서 이대로 외면했다가 안 되겠다 싶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왜 바뀌었을까?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임이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1,000만 투자자 시대, 1,500만 투자자 시대에 그러한 그 투자자들의 바람을 야당도 더 이상 외면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직면하지 않았는가 뭐 조심스럽게 뭐 그 정도로 원론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 애초에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가는 것도 있고 일부 좀 수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처음 화두가 됐던 부분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었죠. 이걸 이제 주주로 확대하자라는 거였는데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주를 전체 주주로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배임죄 남용에 좀 악용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주주에서 전체 주주로 바꾸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 뭐가 바뀌는 건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의 충실 의무 생각하면은 기업 가치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죠. 근데 기업 가치라는 게 사실은 잘 뜯어서 보면은 주주의 가치와 일치하는 그 방향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현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개별 주주들이 개별 주주의 개인 이익 그러니까 주주가 이제 여러 명이니까 네. 그래서 원래 원하는 법이 생각하는 바는 주주 전체의 이익 그룹으로서의 주주 그래서 주주 총이익 또는 주주 공동이익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개별 주주의 입장에서 다른 주주는 이익을 봤을지 몰라도 나는 손실을 봤다 뭐 이런 형태로 또 주장하는 그 경우 때문에 그런 소송 남발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처음부터 좀 차단하는 의미로 문구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형태의 요구에 대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당 안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면은 그렇게 좀 일반적인 오해가 많이 불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 해석의 차이여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 이전에도 그 이사의 이제 주주에 대한 그 책임 부분 확대된 것은 주주로 했던 법안도 있고 총주주나 전체 주주로 했던 법안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주주에게 책임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명시적으로 법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소송에 대한 남발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주주로 하든 총주주로 하든 전체 주주로 하든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교수님 의견도. 예, 뭐 정 교수님 두 분 말씀해 주신 게 조금만 더 하자면 이 이해 충돌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으신데 뭐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 이해 충돌, 뭐 단기 장기 이해 충돌, 배당과 투자 사이에 뭐 갈등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거 전혀 아니고요.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 이게 미국에서 이 충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식 10% 갖고 있고 저 사람 10주 갖고 있으면 그게 비례적으로 다 똑같이 보호가 돼야지.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게 모든 주주들한테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만큼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투자 의사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잘 망했어.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어. 이건 20%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건 다 경영 판단입니다. 장기, 단기 이것도 다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거고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회장님이 개인 회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개인 회사가 상장 회사랑 거래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이익을 가져가. 그럼 n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랑 상장 회사랑 합병을 하는데 합병 비율을 회장 개인 회사에 유리하게 했어요. 그러면 또 상장 회사 물론 회장님은 상장 회사의 지분도 갖고 있지만 개인 회사의 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통해서 나머지 상장회사의 주주들의 n분의 1 원칙이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 n분의 1 원칙을 제대로 지키자라는 것이 충실 의무고 피듀시얼 리티고 미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배당 더 달라고 소송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오해가 있는데 회사가 투자해야 되는데 배당 달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이게 절대 못 하고요. 예. 그 점에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제가 이 말을 꼭 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딱 맞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인 합리성으로 판단하는 그 경우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런데 소송은 사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주주 대표 소송은 지금 0.001%만 돼도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소송을 하는 그 자체가 또 그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평판 우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경영 판단의 원칙 그걸 명문화하는 게 차라리 좋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그 법 조문에 그냥 넣어서 즉 경영 의사결정,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의 합리성과 타당성 그죠. 이 성관주의의 의무를 다한 그 판단에 대해서는 소송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행태로 명시화해 달라라는 게 지금 이제 재계의 요구이기도 한데 그건 뭐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걸 그렇게 한다는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 배임죄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죠. 예, 뭐 얘기 나온 김에. 그 부분은 맞고요. 우리가 성문법 체계,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거 하는 것이 원래는 미국의 판례법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문법에 이것을 위반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경영 판단의 모습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판례들이 집적되어 있는 이상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의 확대에 대한 반대편에서 보았을 때는 이 이사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법에 완화시켜주는 어떤 법안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영 판단의 법칙 인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경영 판단의 법칙은 이해 충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하고 이해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영 판단을 주장할 수 없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장님 개인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회장님 개인 회사와의 상장 회사의 합병 비율 이런 거는 경영 판단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모든 주주한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투자 의사결정, M&A 의사결정 네. 그런 거는 경영 판단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대부분의 사안들은 다 이해 충돌이거든요. 합병 비율,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익을 좀 더 키우기 위한 여러. 예, 그런 거에는 행동들. 경영 판단이 적용 여지가 미국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미국에서는 그건 배임죄예요?
아니요, 그건 미국은 배임이 형사가 아니에요. 배임죄가 영미법은 사기죄로 배임은 형사가 아닙니다. 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의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는 우리 상법에 당연히 명시로 도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왜 이 법에 이게 들어오려고 했느냐, 이게 상당히 제가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보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LG화학이잖아요. 물적 분할했던 그 네. 사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조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뭐 자기 자본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운용하게 되는 것인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분할하고 자회사를 만들고 이걸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발생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모 회사의 소수 주주의 이익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삼성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합병에서 합병 이 비율의 불공정한 비율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특히 모 회사의 주주에 대해서 이 손해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우리 상법 399조에 의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회사의 손해는 없지만은 주주의 손해가 지금 가해졌습니다. 특히 모 회사에 여기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제 생각에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의 확대는 너무 크다. 라는 생각이 너무 넓게 포괄적으로 들어왔다. 예를 들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뭔가 규제하는 어떤 방안이 마련됐다라고 하면은 어떨까? 그리고 이것이 점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걸 확대하는 방안이었다면 좋겠는데,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적용을 시켰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모든 기업에 대해서 주주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소송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커져버렸다. 이런 면에서 기업의 부담은 상당히 커졌다라는 점에서 부작용의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제가 것 왜 같습니다. 이거를 상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공정거래법에서 했어요. 지금까지도. 공정거래법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근데 이건 행정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최대 주주가 30% 이상 지분 갖고 있는 데는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매기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29.99999% 하거든요. 모 회사가 H모그룹에. 그래서 야 이거 얄밉다고 기준을 낮췄어요. 20%로.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19.999로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법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주주 간에 이런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는 이제 땜질식으로 그죠. 땜질식이라 할까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신 공정거래법에 이제 그런 조항들이 많죠.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근데 이제 상법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은 공정거래법에 있는 수많은 조항들이 사실은 좀 그 억지 조항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기업 경영을 훼손하는,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그런 조항들도 참 많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조항이 나온 이유는 대기업 집단의 문화발식 확장이랄까 뭐 이런 폐해들이 너무 커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상법 개정을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명확히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법의 많은 조항들을 또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경영 판단의 원칙은 우리가 우려하듯이 지금 이제 우리는 뭐 걱정할 필요 없더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경영을 하시는 분이 우려를 하니 그 명문화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소송이 줄어든다. 우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네. 그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으니 좀 명확히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예. 네. 제가 제어를 이제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임죄에 대한 명확한 이제 항목, 제한 이런 사항들이 이제 후반부에 사실 여쭤보려고 했던 거긴 한데 미리 다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좀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이제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 아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이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집중 투표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라는 게 이제 이것도 역시 소액 주주 보호 방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경영계에서는 네, 껄끄러워합니다. 네, 자기가 가진 그 지분율을 올고지다 행사 못할 수도 있고 소액 주주들의
경영 개입 뭐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 투표제는 기본적으로 소액주주, 그러니까는 주주들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기업 경영의 합리성 이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소수주주, 특히 소수주주의 이 의사가 반영된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들어온 이사들의 어떤 지나간 어떤 그 부작용을 보게 된다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자본의 이제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 아니고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발생했던 어떤 행태들을 본다면은 상당히 기업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SK인가요? 그 소버린 사태. 네, 소버린 사태. 대표적인 그 사례, 집중 투표제를 정말 그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더니 어떤 공시에 대한 문제라든가 회계 문제라든가 이거를 그 하나하나 그 지적하면서 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이 출혈 사태가 발생했던 이런 문제들을 본다면은 집중 투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좀 법안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투표가 이번에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도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게 도입되고 나서 회장님 있는 회사들은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정관을 다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에 패밀리가 있는 대규모 기업단에서는 집중 투표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뭐 포스코, KT 이렇게 일부 민영화된 공기업 이런 데들만 지금 집중 투표제가 남아 있고 네. 딴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나마나하니 이거를 의무화를 하자라는 게 이제 이번 개정안이고요. 그 SK 소버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때 뭐 이슈가 됐지만 실제로 집중 투표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사를 한 명이라도 넣은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칼 라이칸이 KTNG에 넣은 케이스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딱 하나 있는데 그럼 그게 KTNG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KTNG가 한 명을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KTNG는 외국계랑 소통하기 시작됐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KTNG CEO는 외국 대주주들이랑 오히려 너무 친해가지고 정부의 입김이 잘 안 막히는 그런 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방주사가 돼서 그 이후에 외국 주주들이랑 어떻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트 하는지가 KTNG에는 확립이 됐거든요. 제가 좀 이게 너무 그 우려에 대해서 조금 좀 과장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이게 활용된 별로 케이스가. 없다? 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 진짜 이 보기에 따라서 너무 관점이 다르셔가지고 저도 헷갈린데 이 교수님 의견 예, 듣고 근데 이게 집중 이야기 나누죠. 투표제가 사실은 글로벌 스탠더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 투표제가? 예. 일반적인 투표가 이제 우리 단순 투표제라고 하죠. 스트레이트 보팅이 일반적이고 미국도 뭐 도입한 국가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주별로 집중 투표제를 인정하고 있는 주가 절반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주에서 개별 기업들이 선택할 문제로 다 정관에서 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놓았어요. 단지 지금 이제 김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그 바대로 정관 변경이 좀 가능하게끔, 그죠? 정관 변경으로 집중 투표제를 도입할 수도 있죠. 정관 변경에 대해서 집중 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또 특례를 주고 있어요. 3% 룰이 적용됩니다. 즉, 최대 주주가 가진 3%만 그 정관 그 안건에 대한, 즉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는 그 안건에 대한 투표에서는 3% 룰이 또 적용이 되고, 이 감사위원 선출할 때만 적용되는 게 그렇지는 아니군요. 않습니다. 3% 룰이 뭐 군데 있어요 또. 근데 현실적으로 다 배제돼 있고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좀 이따가 독립이사 하면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한국은 이사님들이 이 거의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출 과정부터 회장님이랑 이렇게 관계가 없으면은 잘 이때 후보로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 명 넣겠다는 거거든요. 한 명. 집중투표제가 이사회를 장악해서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집중투표제도 보통 한 명을 몰아주는 거기 때문에 한두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80% 갖고 있으면 내가 80% 의결권 행사하겠다. 이것까지 좋은데 네.
자기 개인 지분은 거의 뭐 1, 2%, 계열사 통해 가지고 뭐 2, 30% 정도 하면서 나머지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사를 한 명도 못 받겠다라는 거는 저는 좀 한국적인 상황에서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제도는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한 명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선출되는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 3% 룰이 또 적용이 됩니다. 여기 지금 아까 일반 3% 룰은 최대 주주가 뭐 30% 있다 그러면 그 30%에 대해서만 3% 의결권을 제외하는 게 일반 3% 룰인데 통합 혹은 합산 3% 룰은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것은 감사위원 선출에서는 합산 3%가 또 적용이 돼요. 그리고 사회이사인 지금 요거 조금 테크니컬하고 좀 3%로 오늘 들어가느냐 마냐 가지고 지금 막 얘기가 예. 많은데 네. 3%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회이사의 감사위원은 합산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것도 마지막에 그게 바뀌어서 그걸 개별로 해가지고 왜냐면 회장님 개인 아들 계열사 이걸 따로따로 3% 제한을 해놓은 걸로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걸 그렇게 안 하고 합산해서 하겠다는 거를 지금 하는데 이게 빠지냐 마냐 가지고 얘기 중인데 저는 그거 들어가면 집중투표제를 굳이 이번에 안 해도 그렇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가 빠진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빠지면 그러면 요거라도 아니, 약간 두 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군요, 제 생각에. 맞아요. 이거 빠진다는 게 이제 이미 지금 있는 조항이고 그건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방법으로 뽑아야 되는 감사위원 그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제 합산 3% 룰이 적용이 되고 단지 그걸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강화된 형태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감사위원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 뭐 그런 형태의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이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통제 문제와 또 연관이 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뭐 분식 회계라든지 잘못된 뭐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한 분만 있어도 한 분만 지금 장부 열람권을 이용해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 두세 명이 그런 형태로 이제 감사위원이 되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떤 규합된 힘이 있어서 사실은 실제적인 기업 가치의 투명성을 위한 감사위원이 아니고 경영 통제를 이 경영의 경쟁권을 좀 방해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 3% 룰 지금 이제 확대되는 3% 룰의 확대 그게 이제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합산으로 적용하는 건 빠질 것 그게 같다. 지금 빠질 것 그게 같다라는 최종 얘기죠, 논의되고 지금. 있다는 예, 얘기죠. 예. 아닙니다. 그건 이미 상법에 이제 있는 거고 2020년 상법에 이미 있는 거고 각 회사별로 적용이 되고 개별적으로 있고요. 적용되는 아니 형태인 지금 거고. 사회이사 감사위원은 3%는 가별이죠, 지금은. 사회이사는 별도로 뽑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뽑는데 그런데 사회이사가 아닌 별도로 뽑아야 되는 이사 중에 별도로 뽑아야 되는 감사위원이 있어요. 거기 한 분에 대해서는 합산 3% 룰이 적용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이론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맞습니다. 이제 그 늘리는 말입니다. 거고요.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화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분리선출. 것을 한 명이었던 것을 두 명으로 늘린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대 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인을 합산해서 3% 적용하는 것도 현재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회이사는 배제가 됐었는데 사회이사도 여기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3% 룰은 지금도 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 저는 그거보다도 역시 저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기업이 원한다면 SK처럼 내가 집중투표제를 해서 한번 외국 투자를 많이 받아들여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운용해서 소액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왜 기업의 자율성을 의무화시키는지 첫 번째가 이게 문제고요. 기업의 그리고 자율성을 의무화시키는 게 문제다. 그렇죠. 자율성을 좀 침해한 거거든요. 기업은 자유롭게 기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내고 배분하고 배당을 해야 됩니다. 종업원도 고용하고 여기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반드시 너는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중투표제가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모든 나라들이 집중 투표제를 하고 있느냐?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거든요. 지분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배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띠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당,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이거를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 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 부작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사례는 많지 않을지라도 그 사례에 적용됐던 어떤 출혈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가 되게 되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훨씬 더 강하게 이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한 다음에, 혹은 이번에 입법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주장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이 되어야지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오늘 조선일보 차설에도 나왔습니다만 회사들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상법 개정 자꾸 하자는 거 아니냐. 이게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아까 회사의 자율성, 기업의 자율성 말씀하셨는데, 아니 일반 비상장 기업은 저는 집중투표 상관도 없고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상장 기업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영어로는요, 퍼블릭 펌이에요. 퍼블릭 펌. 퍼블릭입니다. 일반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개인 회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요즘 계속 학생들한테 강조한 뭐냐면, 상장이라는 건 굉장히 거룩한 의사결정이다. 네가 N명의 동업자를 1000명, 10,000명의 동업자를 받아들이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장 기업, 이 퍼블릭 펌을 개인 회사처럼 해왔거든요. 남의 돈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 세계 어디도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여당안이 아마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안 같은데요.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 이제 6월 5일에 확정이 되었던데, 그게 아마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는 집중 투표제가 또 빠져 있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상법 규정대로 정관의 선택, 이제 주주들의 의사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으로 아마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경영 방식이 이제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근본적인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정영 정부, 신정부가 이제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이 상법 개정안, 기본적으로 이사회에 대한 어떤 불신, 거수기, 그러니까 지배주주에 의한 어떤 그 이사회가 좌지우지되면서 형해화된 그런 모습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 경영이 분리가 돼 있다면 미국 상당수 기업들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반이 아니고 미국이 예외고요. 전 세계 많은 상장 기업들이 우리처럼 분리가 안 돼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처럼 일감 몰아주기, 뭐 합병비 이런 거 없어요. 스웨덴에 다 재벌 있고, 홍콩에 리카싱 다 재벌 있고, 캐나다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그러한 그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 없거든요. 그런 상태로 가자는 거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뭐 이렇게 가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정상적인 외국의 소유와 경영이 일치가 되어 있는 그런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들에서 일어나는 네. 그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자는 겁니다. 네. 이번에 그 상법 개정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사회이사 부분을 이제 그 명칭도 독립이사로 이제 바꾸자. 예. 그리고 이제 독립이사 비율을 이제 좀 더 확대하자. 이런 안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사회이사, 독립이사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비율이 늘어나고 명칭이 바뀌면 기업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사외 이사를 그제 이제 outside director라고 하고, outside director 중에 좀 더 기업과 연관이 없는 사람을 independent하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외 이사는 가급적 독립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명칭으로 좀 더 사외 이사라고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 직접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니 독립된 사회이사, 뭐 독립사회, 독립이사 뭐 이런 형태로 명칭 변경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명칭을 바꾼다고 본질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고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그거죠. 아마 근데 이 조항도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조항도 그 여당 그 통합 대표 발의했던 이정문 의원 그 안에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그런 그런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사진이 이제 그런 비판 많이 받잖아요, 교수님. 거수기다. 그냥 오너의 거수기다. 이제 그리고 사회이사도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교수님들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좀 이사진 개편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사회이사가 아니라 더 독립성이 강화된 독립이사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회이사를 둔 회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원 찬성 기업이 95%가 됐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네. 이제 사회이사마저도 그러니까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를 선임을 해서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감독을 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안 들어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독립성이 강한 이사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자라고 하면서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사 총수를 독립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좀 하자. 더 이제 강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33% 이상으로 확대하자. 예, 있는 거죠. 우리 상법에는 사회이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회이사라고 하고 있고 네. 사회이사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382조 3항에 1호부터 7호까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립 이제 이사는 이보다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철저히 배제된 사람만 뽑아야 된다. 그래서 기업 경영,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감독을 좀 해달라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 기업 경영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회이사도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기업 경영에 관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감독을 할 텐데 그보다도 더 회사의 업무에 모르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다 대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회사에 대한 어떤 그 기업 경영의 역동성은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부작용을 야기할 거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독립이사. 네, 교수님. 사실 이번에 독립이사는 거의 내용적으로 보면 명칭 변경 정도의 의미가 있고 비중 좀 느는 건데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사회이사에 대해서 독립성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상법에는 사회이사에 대해서도 독립성 기준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독립이사여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이사님들이 이제 추천 경로나 실제로 사회이사 선임되는 과정을 보면 회장님의 이해에 반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3%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이사회에서는 저는 3% 룰로 제가 선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심정적으로 저는 회장님은 3% 정도만 레프리젠트 하면 된다.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내가 선임이 됐느냐, 내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이사님들이 그 의사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뭐 이게 단순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명칭 변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회장님으로부터 좀 독립돼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인식 전환을 심어주는 데는 저는 뭐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잠깐만 제가 좀 지금 네, 이제 교수님. 보통 이제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거수기 역할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언뜻 왜 뭐 95% 지금 찬성률이 사회에서도 95%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가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이제 심사하는 안건이 주로 보면 이제 주주총회를 뭐 개최하자, 사업 보고서 통과하자, 해외 영업소 신설하고 통합하고 폐지하고 뭐 이런 형태의 의사결정들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내부 경영진이 이사회에 올리는 그 안건 중에 정말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안건들이 몇 %쯤 될까 생각해봐도 5%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단순히 안건 통과율로 사회이사의 역할을 폄훼하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어쩌면 또 사회이사가 있음으로 해서 이사회에 올리는 그 안건을 미리 또 한번 새로 내부에서 분석해보고 혹시라도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게 있나 뭐 이런 것도 열심히 보았을 거고 이러니 그 찬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회이사가 또 사실은 이사회에서 저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집행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뭐 감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든지 또 이사회 보상위원회 또 저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또 심한 경우는 ESG 위원회까지 또 뭐 수주 입찰 참여위원회 뭐 이런 것까지도 계속 그 사회이사에게 주는 역할들을 강화하고 있어서 좀 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주주 이익의 그 보호 여기에는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단지 이제 네. 이런 기관이나 또 언론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이 왜 언뜻 통과율만 보니까 안건 통과율만 보니까 너무 높다, 찬성률만 보니까 너무 높다라는 것으로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완전히 동의하고요. 30초만 하면 만약에 사회이사를 거수기라고 비판하면 국무위원도 거수기라고 비판해야 됩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통과 안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다 조정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단순히 저거를 찬성률만 가지고 사회이사 무용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김은중 교수님 사회이사로 계시는데 제가 괜히 또 괜한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근데 참 우리 김 교수님 거수기 아니시잖아요. 사회이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니까. 이거 좀 쉽게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상법 개정돼서 예를 들어서 이사 충실 의무 확대되고 집중투표에 도입되고 독립이사 비중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최근 논란이 됐던 뭐 예를 들면 모 기업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엠무브의 상장을 철회한다. 공식화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논란의 대상이었죠. 이런 결정 잘 안 하게 될 것 같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지금 상법 개정이 되면 만약에 이거 그러니까 상법 개정에서도 그러니까 382조의 3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SK 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은 어느 정도 좀 그럼 규제가 순적용 되지 아니에요? 않을까라는 순적용이잖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기업은 구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을 아시겠지만은 이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이렇게 분할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한다면 엄격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물적 분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이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하면서 빠져나가면 행사할 됩니다. 수 있죠. 그러니까 법에 규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본 조달이 필요한 기업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영업 양도라든가 중요한 재산의 양도라든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한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물적 분할을 하거든요. 아까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기업이 법에 그러니까 저촉하지 않으면서 기업이 운영하기 위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하면 393조의 1항에 의한 다시 말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모회사 주주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382조의 3이 이사에 대한 그러니까 주주의 충실 의무가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막히겠지만 왜냐하면 안 하겠죠 모기업이 그러면은 기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열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자본 조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아무리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유튜브 상장시켜서 유튜브가 자금 조달하지 않습니다. 알파벳이 자금 조달해서 자회사한테 쏴주는 거죠. 페이스북, 왓츠앱, 걔네가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걔네 상장시켜서 자금 조달 안 해요. 메타가 자금 조달해가지고 밑에다 쏴주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 일부 우리처럼 밑에 카브아웃을 해가지고 별도 상장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은 결국은 원래 위에 있는 회사들 주주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똑같은 비율대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LG화학이 LG엔솔이 자금 조달 때문에 밑으로 내 자금 조달했어요. 네. 근데 내가 화학이 엔솔 주식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식을 결국은 화학의 주주들한테 준다고. 결국은. 그래서 LG화학 주주들이 불만이 없게. 그래서 사실 남남이 됩니다. 두 회사가. 그러니까 자금 조달할 때 미국은 남남이 돼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계속 희석을 안 당하고 그것도 아깝고 위에 것도 계속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려니까 이제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이미 100년 전에 일본 자이바주들 닛산 창업주가 이미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전에 100년 전에.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물적 분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면은 바로 이제 100% 지분을 갖는 자회사가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이유는 그 물적 분할된 그 회사를 상장시키니까 상장시킬 때 이제 100% 지분이니까 50%를 팔아도 되죠. 그러니까 자본 조달이 되는데 만약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물적 분할을 해도 그 모회사의 가치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자본시장이 열악해서 그걸 제대로 그 모회사 디스카운트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로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건강원이나 금융이나 이런 데서 이제 거래소도 그렇고 그렇게 물적 분할한 자회사,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네. 분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IPO 할 때는 제동을 거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당분 임시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더 바람직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사라져야 합리적인 형태의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상법 개정 취지 자체에 좀 동의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지만 여전히 이제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저희가 서두에 뜨겁게 토론했던 배임죄에 대한 부분. 너무 폭넓게 적용된다라는 것.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줘야 된다. 가업 승계를 하는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춰줘야 된다라는 요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질문 좀 통합적으로 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이건 먼저 교수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저 두 가지 다 100% 동의하고요. 네. 일단 그 배임죄가 우리가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100% 개인 회사예요. 내가 그 회사 법인카드로 친구랑 소주 사 먹었어. 그럼 그게 배임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배임이 됩니다. 독일은 배임이 안 되고 영비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민사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배임을 너무 조장하고 헝칼 휘두르듯이 이게 너무 세게 적용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래서 배임에 대해서 또 회사들이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일정한 요건화해서 그 부분은 조금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요 상속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요즘 우리 저기 밖에 나가다 보면 조금 교외로 나가면 빵집들 엄청 많잖아요. 네. 그게 다 가업승계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장사도 안 되는데 빵집들이 많나? 논란이 있죠. 그게 빵을 이거 띄어다가 팔면 또 인정이 안 되고 빵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돼. 빵 만드는 그럼 제조업이 돼가지고 이게 가업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커피만 만들어도 안 된답니다. 안 되고 빵을 만들어야 빵을 된다.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형적인 이제 중서의 창문세를 연상시키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다 상속세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아무도 안 냅니다 지금 상속세. 조그만 기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아들 같이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납품업체에 이거 같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점점 물건을 넘겨 아들 회사로. 그리고 자기는 폐업. 한 푼도 안 냅니다. 다 이렇게 상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이건 현실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회장님이 좋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주가 오르는 걸 회장님이 안 반가워하잖아요. 부담스러워하죠. 그게 해결이 안 되고는 이게 다 공연불. 그래서 상속세 반드시 해야 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배임죄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 그 상법 개정과 별도로 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뭐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경영인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배임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번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 배임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여러 군데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배임제가 있고 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제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법상 특별 배임제, 특정경쟁 가중처벌법상 배임제 이렇게 다양한 배임제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배임제가 규정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배임제는 다시 한번 좀 법 체계를 좀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배임제라고 하는 것이 회사하고 이제 이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로 배임제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 법령 위반, 그러니까 법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사도 주주와의 어떤 법적인 관계 속에서 들어서기 때문에 배임제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의 범위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이 한쪽에서 성문화된 법이 그러니까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반대쪽에서 이 부분도 기업의 그러나 경영자들이 어떤 과감하게 경영 활동을 하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명시적으로 입법이 돼야지 시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하고 경영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한쪽만 너무 몰아세우면은 상당히 이거는 경영 활동의 위축으로 다가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배임 뭐 일반적으로 보면 임무를 배신한다, 임무에 위배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손실이 나타났다. 그런데 손실이 누구의 손실이 나타난 건가? 보면 이제 사실은 주주일 가능성이 많죠. 심할 경우는 채권자까지 이어지겠지만 자녀재산 청구권이 있는 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 형벌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상행위를 이제 기업 경영이라는 게 다 거래와 연관된 업무와 연관된 이런 내용들인데 근데 악인으로 낙인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형벌로 하는 바람에 그렇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걸 완전히 뭐 효과를 없앴다는 게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길 거다. 지금 주주의 이익이라는 주주의 공유가치 이익이라는 그 내용이 이제 상법에 들어가게 되면은 민사소송으로 많은 이익을 소송 이익이 많이 생길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우리의 법 문화가 법 행태가 우리는 일단 상대방을 감옥에 넣어야 협상이 쉽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형벌을 형사법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익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주주들도 경영자를 감옥에 넣는 게 능사가 아니고 손해를 당한 그 경우에 소송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과거에 폐지하는 것까지 고려를 했죠. 이제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때가 되었고 상속세 지금 뭐 삼성그룹 상속한다니까 12조 뭐 상속세금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 대주주들이 다 주식 담보대출이 1조 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감당을 못 해요. 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주주 일가들은 돈이 많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돈은 많아요. 돈은 많지만 이런 규모의 돈을 감당할 현금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느냐 그 말이죠. 네. 배당 분리과세, 배당 의사결정 잘 보시면은 대주주가 합니다. 그 대주주의 큰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배당 뭐 지분이 30%라서 1,000억 배당하면 300억을 받는데 300억 중에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그런 형태인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노력을 하겠느냐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일반 주주 이익에도 도움이 되니 배당은 분리해서 배당 분리 과세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는 상법 개정이 어쨌든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법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주주를 위하는 경영진을 존중하는 주주들. 자, 이렇게 상호 간의 태도와 시각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인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